찾아줘. 2001년 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건축회사 대표 최성규 씨와 그의 아내 이윤희 씨, 그리고 8살 난 딸 최민서 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최성규 씨는 국내에서 이름을 알린 중견 건축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으며 특히 주말이면 아내와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 기다렸습니다. 아내 이윤희 씨는 아동 심리상담가로 활동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해왔고 따뜻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딸 민서 양은 밝고 활발한 아이로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년 봄이면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양평의 개인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작은 전통과도 같았습니다. 조용한 숲과 맑은 공기가 어우러진 별장에서는 가족이 함께 산책을 하고 책을 읽으며 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휴식을 즐기곤 했습니다. 2001년 3월 중순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가족은 평소처럼 양평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최성규 씨는 가족과 함께 조용한 휴식을 다짐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윤희 씨와 딸 민서 양도 함께 짐을 꾸렸고 기대감에 부푼 마음으로 서울을 떠났습니다. 도로는 한산했고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도착한 별장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나무들이 둘러싼 오솔길을 따라 별장으로 들어선 가족은 그동안 쌓인 피로를 덜어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장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따뜻한 벽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은 짐을 풀고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윤희 씨는 딸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잠자리에 들도록 했고 최성규 씨는 창밖의 어두운 숲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장은 그날 밤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족은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갔지만 그 이후 아무도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별장에는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었으나 가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별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잠겨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반쯤 끓인 미역국이 냄비에 담긴 채였고 식탁에는 아직 차려지지 않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어린 딸이 평소 좋아하던 인형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으며 벽난로에는 불이 꺼져가고 있었지만 아직 미지근한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 자동차 키가 모두 별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물건들이 온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은 가족이 급작스럽게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별장 주변에서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당일과 그 이후의 통신 기록을 조사했지만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기록 모두 한 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별장 주변에서는 이들이 어디로 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별장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모든 증거는 실종된 가족이 스스로 자취를 감췄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물건들과 흔적들은 단순한 가출이나 계획된 이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가족은 그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그들이 떠난 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졌고 가족의 행방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단서들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어디로 사라져야 했는지, 그리고 그날 밤 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했던 한 가족이 겪은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미스터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남겨진 단서들을 따라가며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 보려 합니다. 2021년 봄, 가평의 조용한 숲속에 자리한 별장은 그날도 평화로웠습니다. 가족이 도착한 후 별장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내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공간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별장 내부를 살펴보면 부엌 한쪽에서는 아직 반쯤 끓여진 미역국이 냄비에 남아 있었고 부엌 조리대 위에는 식재료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놓여진 여러가지 그릇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음식 냄새는 어느새 공기 중에 서서히 퍼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흔적은 가족이 갑작스럽게 그 자리를 떠난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쪽에는 푹신한 소파가 놓여 있었고 소파 위에는 어린 딸이 평소 가장 좋아하던 인형이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인형은 손때가 묻어있어 민서 양이 자주 곁에 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실 벽난로에는 불이 거의 꺼져 있었으나 아직 온기가 남아있어 누군가가 최근까지 그곳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별장 내부 곳곳에는 가족의 일상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최성규 씨가 평소 읽던 건축 잡지 한 권이 거실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고, 이윤희 씨가 즐겨 쓰던 노트와 볼펜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 방에는 민서 양의 장난감과 옷가지들이 정돈되어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은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과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부가 가지고 다니던 휴대전화와 지갑, 그리고 자동차 키가 모두 별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점은 가족이 급하게 떠난 것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중요한 소지품은 항상 지니고 다니기 마련인데 이들은 모두 두고 떠난 것입니다. 더욱이 가족이 평소 사용하던 물건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가출이나 계획적인 이탈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별장 주변과 출입문, 창문 등은 철저하게 잠겨 있었으며 어떠한 외부 침입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이나 창문에 긁힘이나 부서진 흔적이 전혀 없었고, 별장 주변을 수색한 경찰과 수사팀도 누군가가 몰래 들어왔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가족이 자발적으로 이곳을 떠났거나 아니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라졌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별장 내부에는 곳곳에 가족 구성원 각각이 남긴 흔적들이 있었지만 그 흔적들은 모두 갑작스럽게 중단된 듯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엌에서는 끓이던 미역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식탁에는 밥이 차려지지도 않은 채 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가 앉았던 자리에 쿠션이 약간 눌린 채 있었으며 안방 침대 위에는 잠옷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가족이 일상적인 휴식 중 무언가 급박한 상황에 휘말렸음을 암시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발견된 가족의 흔적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벽난로 근처에서는 담요가 약간 흐트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가족 사진들이 놓여있던 선반에는 먼지가 거의 쌓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가족이 최근까지 이곳에서 생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어디로 갑자기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주변의 야생동물 소리와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별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날의 모든 순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떤 폭력이나 다툼의 흔적도 피해자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별장 내부에 남겨진 물건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은 단순한 가족여행이 아닌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가족은 그날 갑자기 이곳에서 사라져야 했을까요? 그들이 남긴 흔적들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별장 곳곳에 숨겨진 단서들은 하나둘씩 그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별장 내부의 상황은 가족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곳이었지만 동시에 그곳은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흔적이 가족이 그 자리를 급작스럽게 떠난 것임을 말해주지만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2001년 3월 마지막 주, 서울 강남의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업무에 성실하고 철저하던 대표 최성규 씨가 며칠째 출근하지 않았고 사전 연락도 없었습니다. 내부 일정상 대표가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직원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 사정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출근 예정일을 훌쩍 넘긴 시점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데에 단순한 사정 외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실질적인 실종 여부를 확인하고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우선 가족 내 연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성규 씨의 부인 이윤희 씨에게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어 남편의 남동생, 즉 최성규 씨의 유일한 혈족에게 연락을 취한 경찰은 더욱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동생 역시 형과는 수일간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가족 전체가 전화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상태였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는 단순한 통신장애나 여행 중의 일시적인 단절로 여겼지만 경찰의 연락을 통해 사안이 심각할 수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단순한 가출이나 개인 사정이 아닌 실종 사건으로 전환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은 가족이 자주 찾던 별장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통화 기록과 카드 내역상 최성규 씨 일가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은 양평의 한 주유소에서 결제된 기록이었고, 차량 번호판 조회를 통해 별장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즉시 양평 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수사팀은 별장을 철저히 조사하며 가능한 모든 단서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사건의 실체는 쉽사리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별장 안에는 가족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가족이 사라진 이유와 행방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단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가족의 통신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부터 가족 모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하였고 각종 신용카드 사용 내역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록에는 별장에서 실종된 이후로 어떠한 전화도 걸거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용카드 역시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은 점이 수사의 난항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이 사라진 뒤 전혀 외부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족의 연락 수단을 차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가족과 가까웠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직장 동료, 친척, 이웃, 그리고 별장 관리인 등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인물들이 수사망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별장 관리인은 사건 당일 가족의 상태와 행동에 대해 가장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가족이 평소와 다름없이 별장을 이용하였으며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가족이 별장에서 나간 뒤에도 별장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이어지면서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족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매우 단란하고 평범해 보였으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되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들의 진술과 가족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한편 가족이 평소에 겪었던 스트레스나 외부 압박 요인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문제점이나 갈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 가족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다수의 진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발적 실종이나 가출이라는 가능성도 점차 희박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작은 단서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별장 부근에 남아있던 발자국, 차량 흔적, 그리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된 미세한 물건 등은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 역시 특별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발자국은 가족 외에는 아무도 남기지 않은 듯 보였고 차량 역시 가족의 소유한 차량 외에는 근처에서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종된 가족의 집과 직장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었습니다. 최성규 씨의 회사에서는 그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했으며 사건 당일까지도 정상적인 업무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은희 씨가 근무하던 심리상담센터 역시 특이한 사건이나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딸 민서 양이 다니던 학교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단서가 부족해지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더욱 깊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갑작스럽게 흔적도 없이 모습을 감추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주변의 증언과 기록들은 오히려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을 높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용의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자발적 실종, 사고, 납치 등 여러 가설이 혼재하는 가운데 장기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가족의 행방불명은 수사 과정에서 점차 잊혀져 갔고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수사 초기부터 밝혀진 사실과 단서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가족이 남긴 흔적들은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숨기고 있었고 단 하나의 실마리를 잡기 위한 노력은 수많은 의문과 혼란 속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0년이 흐른 2011년 양평 별장 실종 가족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가족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별장에서 발견된 단서들은 해답을 주지 못한 채 미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의 실마리가 다시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2011년 봄 서울의 한 유명 경매장에서 고가의 미술품과 골동품들이 대거 출품되었습니다. 이 경매는 국내외 수집가들의 이목을 끌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매를 주관하던 한 중개인이 출품된 물건 중에서 낡고 오래된 붉은 가죽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어리는 소박해 보였지만 표면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고 금박으로 새겨진 작은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이어리의 표지에는 이름 대신 2001년 3월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으며 이내 중개인은 이 다이어리가 당시 실종된 최성규 가족과 관련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이어리의 출처에 대해 조사가 시작되자 경매 관계자들은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다이어리를 인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오래전부터 골동품을 수집해온 개인 수집가라고 소개했으며 다이어리를 수년 전 경매가 아닌 개인 거래를 통해 손에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이어리를 어떻게 어디서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고 경매 관계자들과 수사당국은 이 수집가의 진술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이어리가 공개되자 많은 이들의 관심은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다이어리는 붉은 가죽 표지를 열자마자 세밀하게 쓰인 글씨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시체는 이윤희 씨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실종 직전 가족이 별장에서 보낸 일상과 감정,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불안과 갈등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첫 장에는 그해 3월 초부터 별장으로 향하기 전까지의 가족 일정과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조용한 주말 여행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자 했으며 평소처럼 조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 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다이어리가 진행될수록 글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점차 감춰진 불안과 긴장감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글 속에는 최성규 씨가 업무상 겪은 스트레스와 회사 내 압박, 그리고 가정에서의 피로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윤희 씨는 가족의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는 마음과 딸 민서 양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심경을 적었습니다. 특히 몇 차례 등장하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표현은 가족이 느꼈던 위협과 두려움을 암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실종 직전 며칠간의 일기 내용이었습니다. 이윤희 씨는 가족이 느끼는 점차 심화되는 불안감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의심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또한 다이어리에는 가족이 별장 안팎에서 경험한 이상한 사건들, 설명할 수 없는 소리와 그림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불가사의한 징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는 급박한 상황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경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단순한 가족일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이어리는 실종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부상했고 가족이 왜 그리고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이어리를 통해 당시 가족이 겪었던 공포와 혼란이 생생히 전달되었으며 이는 사건이 단순한 가출이나 사고가 아님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리의 진위 여부와 출처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전문가는 이 문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습니다. 진실이 담겨있을 가능성은 크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조작이나 왜곡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이어리를 바탕으로 한 추가 조사가 이어졌으며 미묘한 단서들이 다시 한번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다이어리의 발견은 10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가족의 실종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또 다른 의문들도 새롭게 제기되었습니다. 왜 다이어리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 이 문서를 손에 넣어 경매장에 내놓게 된 것일까요? 이처럼 10년 후 발견된 붉은 다이어리는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고 오랫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실종 사건의 퍼즐 조각 하나를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다이어리를 통해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 보려 합니다. 붉은 다이어리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뒤 양평 별장 가족 실종 사건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리 속 기록은 단순한 개인의 일기를 넘어 실종 직전 가족이 경험했던 이상 징후와 불안의 정황을 담고 있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의 증거이자 단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다이어리를 정밀 분석에 붙였습니다. 우선 필체 감정을 통해 다이어리를 작성한 인물이 이윤희 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작성했던 메모와 상담 노트,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등과 비교한 결과 문체와 필압, 필체 특성이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다이어리의 신빙성은 높아졌고 단순한 위작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다이어리에는 몇 차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날짜와 인명 이니셜, 장소 코드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3월 24일 오후에 오 씨가 전화를 걸었다. 비촌 쪽 산책로에서 낯선 차를 봤다. 관리실 앞에서 금속성 소리. 같은 기록들은 당시에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수사팀은 이를 사건 당시 수집된 주변 정황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윤희 씨가 오 씨라고 지칭한 인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별장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외주 직원 중 성이 오 씨인 40대 남성이 있었으며 그는 사건 당시 단 한 번도 실종 가족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인물의 과거 통화 내역, 출입 기록, 그리고 가족들과의 직접적인 연결 가능성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데이터, 예를 들어 사건 전후 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별장 주변 이동 경로까지도 다시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실종일 직전 이 남성이 별장 인근의 무인주유소에서 가족의 차량과 비슷한 번호가 찍힌 CCTV 장면에 잠시 등장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영상은 당시 기술로는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활용되지 못했던 자료였으나 새롭게 적용된 영상 보정 기술을 통해 차량 번호 일부와 인물의 실루엣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그는 별장 방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바라보며 통화 중인 모습이 포착되었고 다이어리 속 문장 "그는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다" 와 기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윤희 씨가 다이어리 말미에 언급한 마지막 대화에 대한 내용 역시 수사팀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성규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민서의 방에서 발견된 종이 쪽지 그리고 통화 기록을 보고 난 뒤 그는 안색이 변했다라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별장 압수수색 당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일부 소지품들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보관되어 있던 가족의 소지품 중 민서 양의 그림 일기장이 새롭게 분석 대상에 올랐습니다. 평범한 일기처럼 보였던 그림 속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상이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어른 남성, 항상 검은 모자를 쓰고 있으며 창문 너머로 가족을 지켜보는 듯한 묘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의 상상력으로 간주되었지만 다이어리 내용과 대조해본 결과 민서 양 역시 실종 전 며칠간 집안이나 별장에서 수상한 인물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다이어리의 입수 경로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었습니다. 해당 붉은 다이어리를 경매에 넘긴 중년 남성은 여전히 출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고 법적 진술에서도 지인의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얻게 되었다는 모호한 설명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과거 행적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과거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다 부도를 겪은 이후 전국을 돌며 골동품과 오래된 주택 물품을 수집해 판매하던 이력이 있었으며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양평 일대 폐가나 매각된 별장 물건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여러 차례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그는 다이어리를 사건 현장에서 직접 발견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장소에서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진술 또한 번복과 회피를 반복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를 정식으로 입건하기보다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실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다이어리를 넘기기 전 개인 창고로 사용하던 장소에서 발견된 상자들 중 하나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은 모두 흑백이었으며 주택 내부와 낯선 인물의 얼굴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실종 가족과 직접 연관된 것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사진 속 벽지 무늬와 창문 구조가 별장 내부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조사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다이어리의 등장은 사건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묻혀있던 단서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드러나는 이상한 정황들, 사라진 가족, 그들을 지켜보았던 누군가, 그리고 다이어리가 경매장까지 흘러오기까지의 10년, 그 안에 감춰진 무언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는 앞선 기록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두르듯 적힌 불균형한 문장들, 반복된 단어들, 그리고 글 사이사이에 삐뚤게 그어진 밑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필체는 분명히 이윤희 씨의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정신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쓴 듯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기록은 더 이상 일상의 관찰이나 감정의 서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급박한 상황 보고서처럼 보였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경계심, 주변에서 포착된 낯선 소리와 움직임, 아이를 걱정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누가든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라져도 뭔가 남길 수 있을까? 이 문장이 수사에 남긴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다이어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별장 내부를 재수색했고 앞선 조사에서 간과된 보일러실 상단 구조물에서 소형 방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부부의 신분증, 민서 양의 유치원 이름표, 그리고 노기신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실종 당시 가족이 평소 사용하던 물품으로 확인되었고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으로 인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해나 혈흔, 폭력의 흔적은 여전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족이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추기 직전에 무언가를 남기려 했고 그것이 어떤 위기감 속에서 행해졌다는 정황만이 조금 더 또렷해졌을 뿐입니다. 경찰은 실종 직전 일정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이어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오 씨는 과거 별장 관리 용역을 맡았던 외주 인력으로 확인되었지만 그는 이미 수년 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적은 2008년 한 지방 도시에서 단기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전과가 있었고 정신질환 병력도 존재했지만 수사를 통해 그가 가족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의심스러운 인물로 분류했지만 그 역시 공식적으로는 실종 상태였고 행방은 끝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붉은 다이어리를 경매에 내놓은 중년 남성 역시 확실한 입수 경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고 창고 정리 중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창고의 과거 임대 내역이나 내부 보관 물품에 대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졌고 수사팀 내부에서도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2012년 재수사 종료와 함께 다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경찰 발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실종된 최성규 일가는 2001년 3월 양평의 별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행방이 묘연하며 자발적 도피, 강제 실종 또는 가족 내부의 사건 등 복수의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단서만으로는 어떠한 방향도 확정할 수 없으며 발견된 다이어리와 천장 속 물품은 실종 직전 가족의 위기인식을 보여주지만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사건은 그렇게 두 번째 종결을 맞이했습니다. 남겨진 것은 오직 하나의 낡은 붉은 다이어리, 그 안에 담긴 어느 평범한 가족의 마지막 흔적뿐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실종사건 관련 콘텐츠에서 자주 언급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명되지 않는 가족 실종이라는 수식어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묻습니다. 그 가족은 정말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일까? 혹은 누군가 그들을 침묵시킨 것일까? 진실은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